1979년 12월 12일 차들은 한강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시민들의 귀갓길을 막았던 밤, 영문도 모른 채 발이 묶인 시민들은 알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12.12였다는 것을.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실상의 명령 계통을 다 무력화시키고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기민하게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를 풀어갔던 유일한 집단. 12월 12일 밤은 엄청난 역사의 갈림길이었다. 1970년대 달력의 마지막 장은 뜯겨져 나갔다. 새로운 군부 세력의 등장. 1980년 전두환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울려 퍼진 총성으로 18년 군사 독재의 막이 내려졌다. 김 정보부장이 발사한 총탄으로 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에 서거하셨습니다. 대통령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피살된 이른바 12.6 사태. 박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시해됐다. 이튿날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의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된 전두환. 전두환은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19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3일 뒤인 5월 18일 날 소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이제 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이제 그 시가 행진을 벌이면서 이 행진을 이끌었던 이가 이제 전두환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면서 이제 전두환이 어쨌든 박정희 눈에 들어오고 또 누구보다도 이제 박정희한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죠. 당시 전두환은 국민들에게는 다소 낯선 인물이었지만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실세이자 최측근이었다. 박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최고회의 민원비서관도 했고 또 경호실 작전차장보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근혜양은 아마 자연스럽게 만난 적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박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가족적으로도 식사도 하신 적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수도경비사령부 대대장과 대통령 경호실 보안차장부를 거쳐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됐다. 1979년 3월에 보안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육군 중장이 맡아 있었거든요. 근데 전두환 그 당시 1사단장은 육군 소장이었고 사단장 나간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된 육군 소장을 보안사령관에 임명한 것부터도 약간 파격적인 인사였고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고 어떤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10월 26일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박정희와 같은 영남 출신의 군인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을 때 먼저 제어해야 되는 세력은 기존의 군 기득권이었던 평안도, 함경도 출신들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은 자신과 동양인 전두환이나 뭐 노태우와 같은 이 하나회의 중심들이 바로 이 영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육성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군 질서를 바꾸고 자신의 친위 세력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하나회를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전두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군 내에서 핵심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죠. 견제 없이 본인이 제일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6 사태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전두환은 검찰과 경찰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막강한 세력을 키우던 전두환을 견제하려 했던 인물은 당시 계엄 사령관이자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였다. 정승화는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직을 이동시키고 한화의 주요 일원들 모두 쳐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승화 당시 이제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 군을 한번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을 비롯한 세력들이 좌천된다는 설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밀려나려고 하는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의 하나가 결국 12.12 쿠데타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0일 오후 6시 33분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대규모의 무장 병력을 동원해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했고 육군 본부와 국방부를 장악했다. 12.12 군사 반란은 대다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비밀리에 완료됐다. 정승화는 내란 방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 예편됐다. 투스타였던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포스타였던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사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의 제가 없이 임의로 군대를 동원한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이었다. 그런 억측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10개월 만에 그 육군소장에 불과하던 사람이 쿠데타도 아니고 10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다는 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 아니에요.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설명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2.12를 쿠데타는 아닌데 쿠데타적 사건이라 그랬다. 뭐 이렇게 그 이름 붙이는 것도 많은 이유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자기 상식대로 자기가 이렇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대로 모두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허락되지 않은 군의 사용을 통해서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정승화를 체포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반란인 거죠. 12.12 군사 반란 이후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전두환은 언론을 통해 가장 적격의 대통령 후보임을 끊임없이 주입시켰다. 국민 화합을 위한 이와 같은 부조리 제거 작업은 전두환 위원장의 과단성 있는 결단력과 사심없는 추진력에서 나온 것이었고, 언론을 통한 이미지 메이킹, 정권 장악을 위한 계획은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다. (12.12) 숙군 쿠데타, 신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그 신군부 주체 세력들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위 그 K공작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전두환 씨를 이제 매스컴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뭐 아주 대형 인터뷰를 쉽게 한다든지 미화해가지고 뭐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소개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많았고, 1979년 12월 6일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980년 봄, 안개 정국 속에서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했다. 박정희 정권 아래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보장을 외쳤다. 대학가에서는 총학생회가 부활하며 학원 민주화 운동이 점차 활발해져 갔다. 서울을 비롯한 천안, 부산, 광주 등 거의 모든 도시가 학생 운동의 열기에 휩싸였고, 학생들은 계엄 폐지와 전두환 퇴진, 언론 자유 보장을 외쳤다. 5월 15일 서울역에서는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운집해 비상계엄 해제와
조기 개헌을 요구했다. 3,7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안정 속에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요망에 부응하여 헌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5.17 비상계엄령 확대. 그것은 12.12 반란을 잇는 제2의 쿠데타였다.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치활동은 금지됐으며 전국의 모든 대학에는 휴교령이 떨어졌다. 민주화를 바라는 온 국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부장을 찍었다고 할까요? 군부에서 완전히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게 사실 최규하 정부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없는 허수아비 정부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군부가 완전히 이걸 좌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5월 17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정치인들은 일단 활동을 못하게 했고 최규하 정부 자체를 무력화를 시켰기 때문에 1980년의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민주화를 위해서 흘러갔던 그 물결들은 계엄선언, 쿠데타로 인해서 완전히 다 사실 물거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1980년 5월 광주. 비상계엄령 해제와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강력한 시위 진압을 위해 7공수여단, 33, 35대대 무장 군인들이 광주로 배치된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 강력한 시위 진압은 그렇게 시작됐다. 전투경찰은 시위 군중 해산이 진압의 최종 목표였다면 당시 공수부대는 끝까지 추격해서 시위 군중 중에 누구라도 잡아서 무자비하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 목표예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 특전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부대예요.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적진 후방에 들어가서 적진 후방을 타격하는 임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러다 우리 시민들 모두 그야말로 맞아 죽겠구나. 광주로 투입된 공수여단은 비무장 시민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며 제압했다. 막 그 보이는 대로 그 자리에서 곤봉으로 막 두드려 패는데 뭐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민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또 2명이 쫓아와가지고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가지고는 꾸짖고 나와서 막 마당에서 두드려 패하고 거리까지 질질 끌고 나오니까 저 옆에서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놈들이 저럴 수가 있냐고, 저것이 뭔 군인이냐고, 사람 사냥하러 온 놈들이지 어떻게 그러냐고. 계엄군의 진압은 점점 더 무자비해졌고 분노한 시민들은 더 많이 거리로 몰려들었다. 시위대가 늘어나자 공수여단의 무차별 살상은 극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어디에도 광주의 비극은 없었다. 오히려 군의 피해를 부풀려 보도한다. 광주 시위가 시작된 지 4일째 되던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공수부대는 집단 발포를 시작했고 군의 사격은 10분 동안 계속됐다. 목포 순천 사이 모든 열차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와 광주로 떠나던 고속버스도 다니지 않고 서울함도로 들어가는 모든 육로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광주로 가는 모든 육로는 폐쇄됐고 시외 전화의 통신이 끊겼다. 그렇게 광주는 철저히 고립됐다. 지금 군이 광주 시내 복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십시오. 도망 중인 소수 담당이 민가 잠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너무 구타를 많이 당했어요, 내가 아주. 한 5번 정도 기절을 정도를 맞았으니까. 그 헬기가 실어서 뒤져버렸다고 그냥 통합변에다 내려놨대, 저를. 화장실에 가서 봤더니
다른 사람 머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내 머리가 아니고 얼굴이. 그리고 여기다가 크게 폭도라고 써놨어요. 빨간이 내 가슴에다가 폭도.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위대를 향한 집단 발포와 헬기 사격으로 광주는 약 1시간 30분 만에 무력 진압됐다.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작전명 화려한 휴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정작 이 작전을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는 절대 간절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맹랑한 소리고. 그런 생각이 안 나십니까? 전혀 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실입니다. 피해 현장과 피해자는 많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없는 겁니다. 광주에 대해서 사과하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60 가까이 살아봤을 때 우리 집 양반의 성격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돌 아니라 뭐를 맞아도 사과를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될 일은 사과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사과를 안 해야 될 일을 또 여론이 뭐 어떻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과한다. 이것도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그런 거는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일 아닌가. 1980년 8월 16일 제10대 대통령 최규화 대통령이 하야했다. 새 지도자에게 새 역사를 이끌어갈 책임을 맡기고 8월 18일 서교동 사저로 이사를 했습니다. 창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전두환 위원장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제1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그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리드메인 81년 1월 대통령 연임 제한이 없는 6년 임기의 유신헌법을 7년 단임제로 개정하고 전두환은 제12대 대통령의 출마 의사를 밝힌다. 그해 2월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또다시 이어진 체육관 선거. 선거인단의 90%가 넘는 표를 얻은 전두환은 압도적인 지지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1인 장기 집권에서 일당 장기 집권을 고수한 것이다. 이로써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구시대적 논리로부터 결별을 하고 창조의 의지, 개혁의 의지, 발전의 의지로 함께 시대를 맞이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제5공화국은 박정희 시대를 부패와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정의사회 구현을 표명했다.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삭제하고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내세웠다. 유신 체제와는 다르다는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기존의 야당 정치 세력들은 정치를 못하게 이제 이 활동을 법으로 묶어버리는 반면에 새로 야당을 만들어 어쨌든 자기들은 야당이라는 것도 있고 소통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 독재 같은 거죠. 사실상 일당 독재 정치를 유지하며 여느 독재 정부와 다름없이 독재를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들과 재야 인사들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김대중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 세력으로 몰려 내란 음모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김영삼은 두 차례 가택연금을 당한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인 김영삼.
그렇게 김영삼은 목숨을 걸고 전두환 정권에 항거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전두환 정권. 하지만 실상은 독재를 추구하는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두환 집권 기간에는 정치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항 세력에 대한 탄압을 하고 야당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허구한 날 참 미행당하고, 그리고 걸핏하면은 연행당하고, 어느 때는 연금 내고고, 희한한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자문회의 자문위원 20명을 청와대로 조치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주요 업무와 전두환 대통령은 개회 연설을 통해 국정자문위원들은 전두환 대통령의 행보를 전하는 이른바 땡전 뉴스. 언론을 정권의 선전 도구로 사용했던 제5공화국의 상징물이었다. 한계를 더욱 다져나갈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두환에게 언론은 정권을 장악하는데도 정권을 유지하며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었다. 유신과는 다른 뭔가 하여튼 색채를 빼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있었다. 그러나 유신으로부터 이게 완전히 변화한 건 아닌 또 다른 어떤 군사 독재를 만들어서 민주화의 흐름을 한 7년 정도를 태화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초기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였다. 당시 한국 경제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과도한 경제개발 후유증과 심각한 외채 문제가 전두환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를 넘어섰다. 경상수지 역시 53억 12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량 적자의 상황이었다. 실업률 또한 5.2%로 치솟으며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했던 상황.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따라갈 것인가? 물가를 잡기 위한 안정화를 시도할 것인가? 정책의 갈림길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했다. 경제적 악조건에서 출범한 전두환 정권의 선택은 물가 안정화 정책이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1983년에는 28%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이 3.4%까지 내려간다. 국민 총생산량은 연평균 7.5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수출 증가율 역시 15.8%를 넘어서며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낸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들이 수출에 호조를 보이기 시작했고, 굴림형의 승용차로는 처음으로 호니 엑셀 1200대가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영국에 수출됐습니다.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 100만 대를 넘어서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신호탄이 된다. 자동차 수출국으로 크게 발돋움했습니다. 올해 1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할 전망입니다. 수입 자유화 추진으로 제조 원가가 절감됐고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 기념식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86년부터 88년까지 원유가 하락, 달러 가치의 하락, 금리의 하락 등 이른바 3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 사상 처음으로 1986년과 87년 각각 47억 달러와 1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생활 수준 역시 급격하게 상승한다. 마이카와 마이홈 열풍이 불며 내수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50의 경제 정책은 상당히 성적이 좋았다. 결과적으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물건들의 해외 경쟁력은 거의 0이었습니다. 그냥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마치 얼마 전에 중국이 물건 팔 수 있듯이 바로 그런 상태였는데 80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직도 가격 경쟁력은 약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물건의 품질을 가지고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는, 근데 그것의 속에는 우리나라의 민간 섹터에서 그 전에 축적해온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다다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민간 주도로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 정부의 어떤 그 시스템적인 도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맞으면 뭐 호황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때 자동차 산업을 육성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대통령이나 오공화국 정부의 그 경제 성과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삼족을 호운이라고 그럽니다. 순전히 운이 좋아서, 그런 식의 운이 좋아서 된 거지 뭐 전 대통령이나 오공화국 좀 잘한 거다 그러는데, 그 삼조 호운이라기보다는 삼조 호기입니다. 삼조 현상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현상이 온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런 삼조 현상이 왔었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때 그 아주 그 호기를 잘 이용해 가지고 그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거든요. 천연색 텔레비전이 국내에서 개발되는데 1980년 8월 컬러 TV의 등장으로 사회 전반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보급률이 급상승하며 1980년대는 대량 소비 시대로 전환된다. 새로운 생활 문화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혁신적인 변화는 온 국민을 TV 앞에 앉게 했다. 미스코리아 김은정양을 개방과 자유분방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싹 틔운다. 1980년대 문화는 전두환 시대의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영화 상영에 대한 검열 또한 파격적으로 완화되며 저예산의 성인 영화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1982년에는 모든 국민의 귀가 시간을 밤 12시로 제한하던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다. 광복 이후 36년간 지속되던 통금이 해제되면서 국민들은 해방감에 빠졌다. 경제활동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도 영업시간을 연장 조정했고 심야 관광버스도 등장해서 호젓하게 야경을 즐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굉장히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좀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을 육성함으로써 골치 아픈 정치 문제에서는 좀 한 발 비껴나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이것을 뭐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민화 정책, 3S 정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스크린 또는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그러한 어떤 80년대의 이제 어떤 문화적인 개방이 이제 좀 더 한국 문화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내부의 어떤 자생력을 키워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90년대를 거쳐서 결국에는 2000년대 이후에 한류 같은 것까지도 또 이어지는 또 측면도 또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그 3S 정책이 뭐 애초 의도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일종의 나비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낸 부분도 있지 않은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1982년 3월 서울운동장에서는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했다. 한국 프로야구의 첫 시구자는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의 MBC 청룡과 대구의 삼성 라이온스와의 첫 경기에 앞서 시구를 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어린이에게 꿈을, 젊은이에게 열정을, 온 국민의 여가 선용,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했는데 인기가 폭발적이었어요. 수, 토, 일 라이브로 하고 밤에 하이라이트 프로를 만들고 또 라디오는 정경기를 매일 중계를 다 했어요. 82년도에는 스포츠 중계 비중이 편성에서 12%, 83년도에는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팬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고, 그리고 시청률도 높았고. 프로야구의 성공적인 시작으로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씨름까지 프로리그들이 줄줄이 등장하며
프로리그 스포츠들이 활성화된다. 1986년 9월 서울 아시안 게임이 개최됐다. 아시아 경기 연맹 36개 회원국 중 27개국 4,839명이 참가함으로써 아시안 게임 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 유치 성공. 전두환 정권에 괄목할 만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88 서울 올림픽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의 정당성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화합과 축제의 마당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평화 속의 올림픽이야말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았던 그 시기.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당시 수사본부는 고문치사를 단순 쇼크사라고 거짓 발표해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다. 경찰이 신문하던 중에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쇼크를 받아서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 취조실 바닥에 그리고 박정철 군의 그 눈동자를 보니까 벌써 이렇게 산 사람의 눈이 아니고 온몸에 뭐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머리가 벗겨지고 이건 맞아 죽은 거지 그냥 죽은 거 아니다. 의사들이 메모한 것을 나중에 몰래 카피를 해서 받고 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일기에 적어놓은 일기장을 또 설득을 해서 카피를 받아서 기사화하는 석간 가판을 판매를 했는데 하루에 40만 부가 나갔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안정과 발전, 정의사회 구현이란 장막 속에 감춰진 독재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1987년 2월 7일 고 박종철 군의 범국민 추도식이 열렸고 고문 추방을 외치는 국민평화 대행진으로 이어졌다. 성난 학생과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러나 이제 본인은 임기 중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던 것인가는 7년 전 개헌국민투표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호언으로 맞섰다. 1987년 6월 거리는 호언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최루탄 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로지 그냥 진압의 진압, 그냥 진압 뭐 이것밖에 없었던 국민을 적을 돌리지 않는 그렇게 과도한 그런 최루탄 폭격을 했어야 됐을까? 1987년 6월 9일 호언 철폐를 외치던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다. 연세대 2학년생 이한열이었다. 부검할 때도 옆에 있었지만 그냥 뭐 최루탄에 맞기만 했으면 사망하진 않아요. 최루탄 직격탄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파편이 뇌 안으로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사가 된 건데 그 격발 장치를 뭘 건드려 놓으면 직격탄을 쏠 수 있는데 그거는 지휘부가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목적이 살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는 분명히 있었던 진압 방식이어서 야 공부나 하지 대학생들이 데모하냐 이들아 막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런데 87년 분위기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분노가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어냈죠. 서울에서 전국으로 학생에서 시민, 넥타이 부대까지 민주화를 외치는 민중들의 목소리는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시위 행렬에 1987년 6월 29일 여당은 결단을 내린다.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발표한 6.29 선언.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88년 2월 25일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훗날 노태우와 전두환 두 사람은 6.29 선언이 각자 본인의 생각과 결단력이었음을 앞다투어 주장했다.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태우. 그해 11월 전두환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 책임을 묻는 50 비리 특위 청문회가 열렸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이웃짐 속에서 지냈습니다. 전두환의 측근들이 국회로 소환되던 그 시기, 전두환 내외는 돌연 백담사로 향했다. 그리고 1년 후인 1980년대 마지막 날인 1989년 12월 31일, 드디어 국회에 등장한 전두환. 12.12 사태는 시해 사건의 수사 도중에 발생한. 하지만 질문에 응답도 증인 선서도 없이 홀로 발표문을 읽어내려갔다. 했다면 왜 본인이 그 직후 12.12 쿠데타의 부정과 5.17 계엄령의 정당성 주장, 5.18 무력 진압까지 모두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그 어떤 군 지휘계 동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을 양민학 사람들 자위권 발동이야! 양권 생각도 밝혀! 세리가 전두환! 어쩔 수 없이 나왔죠. 정말 나오기 싫은 걸 억지로 끌려 나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이에 써 있는 이 발표문을 거의 다 읽었을 땐가 이철용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뛰쳐나가서 단상으로 살인마라고 이제 소리치고 내 옆에 노무현 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명패를 집어던지고 튀어나가려고 해서 사실 내가 좀 진정을 시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소란해지니까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장을 해버리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우리 현대사에서 이제 전쟁 상태를 빼고는 그런 참혹한 집단 학살이 유일하잖아요. 계엄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어떤 통제도 없이 명령도 없이 발포가 가능했느냐, 이거를 이제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밝혀지지 않은 것은 지금도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예.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과 함께 5.18 특별법이 제정되고 5.18 사건의 재수사와 5공화국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전격 구속으로 시작된 전두환과 관련자 16명은 내란 및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1996년 8월 서울지방법원은 12.12 군사 반란죄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모두 13개의 혐의로 전두환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선고한다. 그러나 재판장에 선 지 8개월 만에 사면 복권된다. 김영삼 정부 자체가 3당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거든요. 근데 이 3당 합당에는 민정당 쪽이 들어가 있고 김영삼 정부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결국은 사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떤 시점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면을 했어야 됐는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면 복권된 지 20년이 지난 2017년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하지만 전두환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전두환. 그런 그가 포착된 곳은 측근들과의 식사 자리 그리고 골프장이었다. 뭐야 하시는 것이? 저 정의다가 뭐야?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리고 위치에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해. 타임하라고 하십니까? 광주. 2019년 3월 법원의 구인영장으로 광주 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부인합니까? 내려. 사과할 생각 없어요?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전두환은 총 3번 출석했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지법은 1심 판결문에서 전두환에게 사자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격동의 1980년대 전두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전두환 시대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풀지 못한 숙제들을 남겨둔 채. 80년대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예요. 한편에서는 억압의 시대고 또 한편에서는 혁명의 시대고 또 한편에서는 바로 자본의 시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서로 얽혔던 시대가 바로 80년대 바로 전두환 시대다. 전두환 그 신군부 체제는 그런 그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한 이제 반동 체제입니다. 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하는 거는 그 시대를 직접 살았던 사람들이, 국민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980년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를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민권을 확산하려고 하는 전 세계적 흐름과 한국 내에서 흐름이 한쪽에 있었다면 또다시 이 어둠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어떤 5공화국 정부의 흐름,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결국은 민권과 자유의 확장으로 나갔던 것은 아닌가. 80년대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였던 거죠. 국민이었다고 생각해요. 헌정 질서를 무력화시켰었을 때 그 광폭성과 폭력을 더 강렬한 민주주의 열망으로 무너뜨리면서 오늘날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게 80년대니까 아프게 시작했지만 멋지게 끝났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여전히 달려나가고 있다.